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AI든 뭐 지금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복제형 돌리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뭐 황석 박사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담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뭐 챗 GPT가 잠깐 봤지만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 여기에서 메리 셀리가 그리고자 했던 건 아닐 수 있으나 인간과 닮아 있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어떤 존재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이미 많죠. 블레이드 러너 같이 보면 과연 이번에 지금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그 영화도 미키 7였나? 그것도 보면 익스펜더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과연 그 피조물을 인간으로 생각했을까? 근데 이미 지금 생성 AI도 그렇고 실제로 요즘에 실버 세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반려 로봇 네. 안에도 이제 생성 AI 챗봇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성적으로 인간이 아닌 걸 알지만 그들이 하는 뱉어내는 말과 음성과 내용이 오히려 더 잘하는 부분도 오히려 있을 정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유대를 가지려고 마음이 간다는 거죠. 마음이 어쨌든. 가는 거죠. 실제로 챗 GPT한테 지금 감정적이나 위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상당히 그 위로가 되는 문장들과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위안을 받는 거죠. 인간적으로. 저는 그 AI 공학하고 생명공학은 나눠야 된다고 봐요.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 무지하게 많이 키우잖아요. 특히 생명에 대한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책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저는 소프트웨어 쪽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AI를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웬만한 거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글을 쓰거나 네. 또 이 정교하게 하는 거 로봇 훨씬 잘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없는 게 마음이 없더라고요. 공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동물한테는 공감받을 수 있지만 AI한테 공감받는 거는 10번은 뭐 좋겠지만 11번째 주면은 제가 계속 공감이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화초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거하고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뭐 달리나 이런 데서 주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생화와 뭐 조화의 차이가 생화와 조화의 차이 그런 아주 것처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튜링 테스트를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겁나요. 뭔데? 그러니까 이게 기계와 내가 대화를 하는 건지 블라인드 테스트 예. 같은 거죠. 아...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건지 만약에 음성 출력 목소리를 똑같이 놓고 했을 때 예전에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정말 구별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랬을 때 과연 마음이란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뭔가 오히려 지금 인공지능이 더 공감을 잘해주는 게 되게 그렇죠. 많아요. 사람들 중에 공감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네. 너티라고 신문에서 꽤나 떠들썩했던 그 챗봇이 있는데 버전 1 때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스탑이 됐다가 개정이 돼가지고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챗봇이에요. 근데 가상의 이성 친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걸 테스터로 참여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람인지 챗봇인지 구별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논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떨어지는 그것도 것까지 구현을 맞추는 하더라고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크크크부터 시작해서 아무 말 대잔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구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연구에만 빠져 있는 약간 미치광이 과학자들 묘사하잖아요. 뭐 옛날 만화 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같아. 사회 인정을 받는 쪽이면 어떻게 사회에서 품을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사회 선한 방향으로 가면 참 대단한 일을 해내는데 약간 이렇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무서운 사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과학과 인문학의 조화인 것 같아요. 얘가 과학으로서는 타고난 사람이었는데 인문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비유인데 기차를 빨리 가게 만드는 것은 과학이나 그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개인이 그 모든 거를 다 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결국은 관계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융합, 학제 간 융합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세계관 안에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없었던 것 같고 이 프랑켄슈타인 본인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향형인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교육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고 윤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좀 크지 않나.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2024년 한국에서 이 책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놀랄 만한 새로운 기술은 새로 항상 나오는데 그럴 때 그 기술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일도 생길 수 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책을 잘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AI 공학 쪽 하나하고 생명공학 쪽 나눴잖아요. AI 공학은 그래도 여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 선택권은 사람이 갖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 만들어져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AI 공학 쪽이나 생명공학 쪽 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분들이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